결합하는 힘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첫째인데 우리는 정답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이라 그래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좀 있으면 C가 D가 염두에 두는 보석가 오늘 드릴 말씀인데 잡았습니다. 했더라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날 건가라는 게 최 대표님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 다른 곳도 아닌데 강남에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4층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책과 책방을 통해서 생각의 숲을 이루고 싶다, 그런 소망으로 책방을 열었고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여기 마님이 전데요. 그때는 이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마님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뭐 제 입에서도 이제 제가 마님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방 마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넘긴 넘어야, 포기하고 싶진 않고 넘긴 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실은 이거였어요. 물론 제가 1년 차 때부터 이걸 쓴 건 아니고 광고를 시작을 하고 제일교육에 들어가서 이게 한 만 7년 지나고 8년 차 때 이제 제가 썼던 카피인데, 그때까지 저 여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돌파구야, 이게 해법이 아닐까라고 내렸던 결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프로젝트가 맞아 떨어진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길은,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제가 소수민족 같다고 느꼈어요. 미국 사회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이나,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기 이전에 일단 여자라고 이렇게 치워놓는, 열외 취급을 하는, 여기서 그럼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 결국은 유능한 거, 일 잘하자인데, 저는 인간에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일을 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더라면 어쩌면 지금하고는 결과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가졌던 해법이 프로가 되자였어요. 그냥 일 잘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돈을 먼저 떠오르죠. 누가 연봉을 얼마를 받았대. 돈하고 방금 이제 금방 연결을 시키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자든 남자든, 제가 나이가 많든 적든, 제가 얼굴이 이쁘든 뭐 이쁘지 않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어떤 일의 결과를 위해서는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가 내린 프로페셔널의 정의였고, 그것이 이 전체 종족으로서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남자들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는 길이야. 내가 프로가 돼야 되겠어. 라는 게 이제 제가 꼬맹이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제가 했던 생각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늘 시스템 안에서 사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샘플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고치는 것 자체는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서 개인에게 여지가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니, 그러나 그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 개개인들은 자기의 인생은 어차피 하루하루 다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온전치 않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에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쨌든 어떤 개인 하나가 돌파하는 거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샘플을 하나 들여다 보이는 거죠. 봐, 이거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이 칼럼에도 한번 썼던 건데요.
박찬호나 특히 박세리 이후에 박세리 키스라고 그래서 우리 어린 이제 여성 특히 골퍼들이 갔잖아요. 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 첫 번째 꼽는 게 여자 골프가 꼽혀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가능하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가지는 매혹이라는 건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지 두 번째보다 빨라, 두 번째보다 먼저의 의미가 아니다. 저 첫 번째 샘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아예 사람들이 쳐다볼 생각조차도 안 하던 거였죠. 예를 들면 박세리가 미국의 LPGA에 가서 저렇게 우승조차도 아니고 LPGA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죠. 우리가 가서 LPGA 가서 그렇게 뛸 거라고 통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 개인 하나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나 극적으로 그 맨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때 한 10살 남짓 됐던 어린 친구들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 저런 길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미국에 가서 같이 겨루고 우승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게 첫 번째가 가지는 힘인 것 같고 그게 기존 그냥 사다리에서 나 2등이었는데 1등 될래가 아니고 처음 없던 것,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던 것 혹은 가능하다고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열어 제낀 사람들이 첫 번째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이기도 하고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떠나서 살기가 어려운데 이 시스템이 미비됐을 때 그러면 시스템이 다 이렇게 고쳐질 때까지 있어야 될 거냐? 내 인생인데. 그래서 저럴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파한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다. 왕왕 우리 왜 회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랫사람이 뭔가 기한을 하면 윗분들이 설레 있어? 설레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사회에 나가서 맞닥뜨려서 부당하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여자라는 존재에 가해지는 부당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이런 식으로 겪었고 그 다음부터 첫 번째가 가지는 힘을 많이 주목을 이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일을 오래도록 했는데 그 일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광고를 했죠. 카피라이터였고 표면적으로 볼 때 제가 하는 일은 CF를 만드는 거고 광고를 만드는 거고 카피를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발생시키는 궁극의 가치가 뭐지? 그러면 결국은 광고는 어느 때 하는가 하면 기업들이 그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브랜드를 다루는 일이구나라는 게 제가 제 일에 대해서 내렸던 정의이고 조금 더 오버를 하면 이거야말로 지식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저는 이제 광고를 시작하게 된 것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기자를 하겠다라고 시험을 봤다가 이제 떨어지고 대안을 찾고 그래서 정말로 어쩌다 보니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는 있지만 선생님은 사람을 기르고 의사는 생명을 구하고 변호사는 뭘 어떻게 하고 각 직업마다 뭐가가 있는데 발생시키는 가치가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광고를 어느 때 잘했다고 하느냐 하면 물건을 많이 팔았을 때 이제 이럴 때 잘했다고 하잖아요. 잘된 광고라고. 그러면 그런 식의 그 정의는 마치 작가에게 당신이 언제 보람을 느끼냐 그러면 베스트셀러를 썼을 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제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재미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쓰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재미있는데 그러나 절반은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지가 계속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잘 풀릴 때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슬럼프가 오면 그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막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찾은 게 제가 도달한 게 이거야말로 아이디어로 생각의 힘으로 과제를 돌파하는 지식 산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정의까지 이제 저는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일을 뭐라고 바라보는가? 내 일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하고 있는 각자가 자기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일을 그래서 어쨌든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가 있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래도록 해야 잘하고, 그리고 잘해야 오래 해요. 잘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가니까. 근데 문제는 흔들리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때 이렇게 굳은 의지로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성과가 그때그때 안 나오면 이거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떤 일을 오래도록 계속해서 성과를 내면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좋으냐, 그 일이 재미있느냐, 두 번째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당신의 언어로 규정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도 그랬고, 사는 내내가 죽을 때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취업이 됐을 때는 이제 뭐 됐나 보다 했는데, 조금 있어 보면 이거 팀을 옮길까? 조금 더 커지면 이거 회사를 옮길까? 조금 더 고민이 커지면 이 일 말고 나 공부를 할까? 계속 이럴까 저럴까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하든 간에, 혹은 하지 않든, 혹은 가든, 혹은 여기 남든,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내가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뭔가 가치가 누적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서 그에 맞게끔 하나하나 누적을 해가야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저는 이런 게 중요했어요. 물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중요한 게 있는데, 저한테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욕구가 뭔가를 봤더니 잘하고 싶다는, 내가 하는 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그게 저한테는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욕구였어요. 저희 언어로 얘기하면 나는 우리나라 광고계의 파워 브랜드가 되고 싶다. 광고라고 하는 업계가, 시장이 있다면 거기에 파워 브랜드가 되겠어 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도 일을 하는 동안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럴 때 제가 받았던 연봉보다 더 주겠다는 데도 있었고, 프로모션 제안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당장 돈은 조금 더 많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파워 브랜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더 가까운 것인가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저한테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선택의 계기, 선택 앞에 섰을 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저는 확실했던 것이 저를 지금까지 데려오게 했던 힘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그때 실무자 때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보통 네, 제일기획에 추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은 어떤 성과가 나오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내놓는 성취의 대부분이 실은 그 회사 조직과 혹은 같이 일한 동료들의 힘이 거기 사실 절반 이상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특히 저희 업계는 이제 무슨 캠페인이 하나가 떠요. 카피가 떠요. 그럼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응해서 납작 날아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히트작을 한두 개를 내고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간 사람들의 이름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존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 이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같이 손발을 맞출 동료들이 일단 제일기획만큼 훌륭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카피를 쓰려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선수로 치면 운동장이고 배우로 치면 무대인데, 아무래도 작은 회사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 발휘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들어오는 질문이 뭐 하셨어요? 카피 뭐 썼어요?를 물어보잖아요. 제가 뭘 썼어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에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는,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잘 터졌다, 그래서 내가 혼자 날아갔다, 여건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회사 덕이다. 따라서 내가 정말로 파워 브랜드가 되려면 제일기획에 초인합니다라고 할 때 제일기획이라는 게 없어도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내가 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것이 온전히 내가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야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비근한 예로 이번 대선 때 그 김종인 씨가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했다가 대선 후보 나섰다가 며칠 만에 또 다시 취소했죠. 그때 이제 나온 칼럼을 보니까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민주당의 김종인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그 양반이 누렸던 거에 상당 부분도 조직, 그가 속해 있었던 민주당이라는 거에 기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착각했던 거죠. 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취해요. 자기가 뭘 해놓고 나면 자기가 다 했다고 취해버리죠. 그래서 혼자서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하다 보면 안 되기 시작하고, 안 되고 하나, 두 개, 세 개 실패하고 말아먹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업계의 특성이지만, 그래서 분야는 다 다르지만 핵심은 다르지 않을 거다. 저는 하여튼 이게 내 개인 플레이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잘하고 좋은 걸 만드는 걸로 저는 회사에 기여하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그중에 내가 얼마나 한 거야 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봉우리는 제가 저희 업계에서 이제 이름도 알려지고 뭐 한 것도 나오고 또 뭐 임원도 되고 이제 이러면서 웬만큼 그 첫 번째 봉우리는 넘은 것 같아라고 할 즈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늙는구나. 이게 한 40 중반이었어요. 늙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도록 저희 회사의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가 온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바빠지겠구나. 약속도 안 하고 대충 일정들을 조정을 하는데 이 얘기가 안 들려요. 이게 시작했을 시간인데. 그래서 보면 제 후배가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심에 이렇게 오래도록 서 있다가 이렇게 밀려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야, 이게 나이든 늑다리 광고쟁이는 앞으로 그러면 관절염 약 이런 것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도 생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나는 아직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늙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어 보니까 이게 늙는 거의 본질이 이게 아니구나. 시간이구나, 시간. 이게 뭐 우리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순간에도 줄어들기만 하지 늘어나지 않죠. 아무리 무슨 보톡스를 맞고 태반 주사를 맞아도 얼굴은 뺑뺑해질지 모르지만 저한테 시간을 갖다 주지는 않아요. 마치 비유를 하면, 돈에 비유하면 더 이상의 추가 수입은 없이 이미 벌어놓은 돈, 꽃감꽃이 빼먹듯이 통장에 잔고로 사는 거구나. 이게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지금도 시간이 하루하루 줄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지금 더 이상 내가 벌지 않고 수입이 없이 있는 것 같고 쓰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의 지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중요한 거에 쓰시겠죠? 낭비 안 하시겠죠?
아껴 쓰시게 되겠죠? 시간도 똑같은데 내가 지금 그러면 그렇게 쓰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내가 늙나? 나 이제 관절염 같은 것만 해야 돼? 치약 광고 이런 것만 해야 돼? 라고 하다가 보니까 본질이 그게 아니네. 시간이라는 거에 이제 제 시선이 가 닿게 됐고, 그럼 내가 이거를 충만하게 잘 보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를. 그런데 출근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눈에 눈동자가 풀려 있고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딴 사람을 보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끌어내리고 21일이 되면 월급이 나오니까 와서 앉아 있고, 그렇다라는 자각이 뒤늦게 생겨서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그때는 이게 2005년도의 일이니까 제가 나중에 퇴직할 때보다는 저금해 둔 것도 훨씬 적을 때였지만, 야, 이거보다는 내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뒤를 보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랑 어떻게 얘기가 돼서 1년 휴직이 됐고,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이게 베르나르 올리비에르라는 프랑스 사람 언론인이 쓴 책인데요. 나는 걷는다라는 3권짜리 책이 있고, 한 권이 되게 다 두꺼워요. 한 400~500페이지 되는데, 그러나 금방 읽힙니다. 술술. 저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은퇴를 하고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실크로드를 걸어서 답사를 해요. 그 실크로드의 맨 서쪽 끝이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그 이스탄불부터 중국의 시안까지 12,000km를 4년에 걸쳐서 걸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는 걷는다입니다. 근데 저 책의 중간에 산티아고 순례에 대한 길이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그게 저한테 머리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는 순간 나 여기 가야 되겠다. 12,000km는 제가 자신이 없고 800km 산티아고는 왠지 보는 순간 나 여기 저는 꽂히면 해야 돼요. 그런데 800km를 걷는 것만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니까 보통의 월급쟁이가 가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은퇴하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제가 2006년에 여길 갔죠. 가서 제 걸음으로 36일을 제 꼬박 걷고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한 거 3가지 꼽을 때 이게 꼭 들어가요. 근데 산티아고 간 거 자체를 잘했다라고 꼽기보다는 저때 40 중반에 제가 굉장히 이제 저로서는 제 깐에는 심각한 고민 질문을 받아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할 적에 그 중요한 질문을 요령을 피우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면으로 정직하게 대면해서 저하고 지내면서 답을 찾았다는 것. 그래서 저게 가서 한 25일쯤 됐을 때 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안에 미련이 많구나, 이 일에 대한.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내가 많이 받았구나, 그동안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저를 잡아줬던 선배들 얼굴도 많이 보였고, 또 도와줬던 후배들, 동료들 얼굴들이 마구 스쳐가면서 내가 여기 떠나야 할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내가 받은 걸 여기다가 다 값어치를 하고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걷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저기 가면 걷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더우니까, 해가 뜨거우니까 완전히 그 해가 좀 뜰락말락할 때 나와서 12시 1시 정도면 다음 숙소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하루에 한 67시간을 배낭을 메고 걸으면서 온전히 하는 거라고는 자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여기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거라고 여기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체득한 거는 생각을 한다는 건 온몸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불안해, 이런 게 오기 전부터도 은퇴 생각을 했어요. 일찍 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돈 문제를 먼저 생각하죠. 어떻게 먹고 사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물어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자동적으로 있었다가 이제 갈 곳이 있지 않아요.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근데 우리는 특히 여기 이제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할 겨를이 없었죠. 일어나자마자 부장님, 상무님 얼굴, 사장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30년 가까이 살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는 남자분들은 주중에 하루에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골프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선배들도 시간이 잘 가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퇴하고 관련해서 물어야 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앞에 이걸 답을 하려면 그럼 나는 언제 뭘 할 때 내가 그래도 해피하지? 뭘 하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좋지? 뭘 하고 있을 때 내가 즐겁지? 우리가 생활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별로 잘 안 합니다. 한국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저 시점에 가까이 오셨다면 중요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창하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거야 앞으로 은퇴한 다음에 라는 질문은 실은 내 앞에 놓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거야, 어떤 시간을 보낼 거야, 뭘 하면서 보낼 거야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히 아셔야 될 것이 나는 그래도 뭘 할 때 좋아, 이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겪은 거이기도 한데 보니까 저도 10대 때 사춘기는 참 조용하게 지났던 것 같아요. 모범생으로. 그런데 혹시 이 얘기를 아시나요? 미리 나눠드려서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이 김두식 교수라는 양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사는 동안 한 번씩은 다 질환을 한대요. 그럴 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나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웬만큼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건가? 그렇게 사셔도 되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쯤 문턱에서 묻고 넘어가실 만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고민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 먹으면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은 저금을 했으니 난 더 이상 돈 안 벌고 그냥 살겠다. 대신 제가 언제 즐거워하는가를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를 새로 알거나 책을 볼 때 제일 제가 즐거워하더라라는 거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는 젊을 때 공부하고 달라서 젊을 때는 그게 자기 직업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꼭 원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직업을 갖는데 유리한 것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위를.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는 그냥 오로지 100% 자기가 흥미있는 거. 그래서 저는 평생 광고,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을 했지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역사, 서양사 전공으로 대학원을 갔어요. 실제로 거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저는 꽤 혼자 있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고 오래도록 내가 은퇴한 후에를 어떻게 살 거야를 10년가량을 고민을 해서 확신을 갖고 내린 결정인데 참 알 수 없는 게 제가 은퇴를 하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일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제가 이 일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충분히 했다. 근데 어느 날 그 재작 3년 전인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또 한창이었죠. 아주 명확한데 그 장면이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앉았는데 그 중에 오 차장이 자기네 사장님 임원들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보고 앉았는데 제가 맥박이 막 빨라지면서 나 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이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제가 평생 했던 게 광고니까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 회사를 창업을 하려고 이제 했죠. 그러다가 참 일이 알 수가 없는 것이 회사를 꽤 창업도 하기 전인데 프로젝트가 하나 의뢰가 왔고 3명이 같이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시오가 저희한테 온 프로젝트였는데 참 알 수 없는 게 그 얘기를 하러 모인 자리에서 이거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될까? 이 직접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큰 것이 저희는 평생 광고 에이전시이고 에이전시라는 거는 대행이에요. 저희 광고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대행으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행이 아니라 이 책 관련된 일은 우리가 그냥 하자. 근데 놀랍게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이 다 아니 이 시대에 책방을 해갖고 되겠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좋아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는 그날 그냥 책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을 먼저 냈지만 나중에 이렇게 짚어보니까 전조는 있었어요. 저희한테 책방을 점점점점이 있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왜 책방이었는가를 보니까 결국은 세 가지의 교집합이 책방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나 혼자 재미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도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세 번째는 좀 잘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책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층에 책방을 차렸고 한 8개월 전에 이제 처음 책방을 하기로 하고 8개월 준비를 하고 오픈을 했는데 앞에 6개월은 어떤 책방이야 컨셉을 정하는 거에 썼고요. 실제로 계약을 하고 책을 드리고 하는 거는 한 2달에 다 했어요. 그만큼 어떤 책방이야가 이제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을 할 때도 그 클라이언트들의 브랜드를 맡아서 일을 할 때도 늘 중요하게 여겼던 질문이 이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돼? 이미 이 세상에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있는데 소비자는 왜 다른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당신 브랜드를 사야 돼? 존재의 의미가 뭐야? 라는 거를 제가 제 일을 할 때 물었던 중요한 질문인데 마찬가지 질문을 제가 책방을 하면서도 했어요. 우리 책방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물론 제 돈 갖고 하는 거지만 거기 사람들 유한한 자원을 써서 하는 건데 왜 꼭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되나? 두 번째, 이미 책방이 많은데 고객들은 왜 교보에 안 가고 우리 책방에 와야 돼? 동네 책방도 많은데 왜 꼭 우리 책방에 와야 되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졌죠. 그 답을 적은 게 이건데요. 저희 책방에 오시면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끼워놨고 이 액자가 제 키보다 커요. 한 2m쯤 되는 큰 액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국장님이 이제 좀 언급하신 내용인데 저희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생각이 힘인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모든 변화들은 다 생각하는 힘에서 온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책방은 제가 하고 싶어서 열었는데 뒤늦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책을 살까? 우리는 책 안 깎아주는데 값을 배송도 안 해주는데 나 같으면 10%가 비싼데 거기서 살까? 이게 이제 뒤늦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이건데 질문을 바꾸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책을 살까?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고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선배도 찾지만 책을 찾더라. 그래서 이제 마련한 게 추천서가라는 거고 저희 책방의 특징처럼 많이 알려진 겁니다. 오시면 이렇게 서가가 있는데 저희가 동업인데요. 두 사람 동업인데 최이나 정치연의 선후배 친구들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뭐 넘버링해서 뭐가 주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추천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 문제,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한 1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주변에 책을 좀 읽을 것 같은 지인들 220명한테 책을 추천하시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12가지 주제 중에 3가지 이상의 주제를 고르고 각 주제당 3권 이상의 책을 추천을 하시오. 근데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왜 그 책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까지 실명으로 다 써라. 이미 인터넷에 책을 추천해 주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익명이죠. 저희는 실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써준 그 추천 내용들을 이렇게 손글씨로 다 일일이 써서 로고가 박힌 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써서 이제 책에다 다 끼워 놓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30몇 살쯤 된 어느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저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책은 잘 모르겠는데 저 주제는 지금 제 문제예요. 그러면 저기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책들이 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삐죽삐죽 있어서 보니까 어라?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나랑 같은 고민이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좋았다는 거지.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누군가가 추천하는 책을 집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저희 책방은 책 분류도 조금 달라요. 근데 차별화를 하려고 해서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책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관심 있게 볼까라고 해서 예를 들면 주제별 매대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글쓰기에 참고가 될 만한 책들을 제가 골라서 67권씩 이렇게 놓고 그런가 하면 요새 재미가 부족하다. 그러면 재미있는 소설 같은 거를 위주로 이렇게 놓는다든지 등등 사람들이 책으로 가기 전에 일단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좋은 책들을 이제 골라서 말하자면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작년 이제 늦가을 겨울에는 촛불 한창 우리 광화문 광장 가서 들을 때는 이런 주제도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알았다. 정치,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결코 나의 삶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촛불 이후에 우리는 좋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주제, 관심 가질 법한 주제에 또 책들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름도 걸었잖아요. 무슨 책방 이름에 이름을 떡하니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너는 책을 얼마나 읽었어? 이렇게 궁금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한 켠에는 책방 주인이 읽은 책을 해서 제가 또 저게 한 200여 권 갖다 놨어요. 그럼 저거는 판매하는 책은 아니고 거기 보면 제가 읽으면서 메모한 거, 줄쳐놓은 거 이제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다가 이 책 있어요? 그렇게 하고 쓱 자연스럽게 또 사러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책을 만드는 클럽, 클래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해요. 독립출판을 자기 이름을 건 첫 책들을 내는 클래스들을 엊그제도 그래서 책이 다 나온 날 이렇게 자기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저희 책방에서 세레머니도 열어주고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책은 가족이 셋이 썼어요. 같이 여행 다닌 얘기를 셋이 다니고 셋이 쓴 책. 남편과 아이까지. 굉장히 벅찬 경험인 것 같아요. 자기의 책을 갖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는 책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가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가 하면 애초에 책방을 열 때 가졌던 또 하나가 우리 책방은 누구나의 서재는 갖고 싶은데 집에 다 저렇게 꾸미기는 어려우니까 서재 그리고 살롱이어야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 최인아 책방 페이지에 와 보시면 하여튼 허구한 날 뭐가 올라와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샘플로 이제 올린 건데 예를 들면 강연은 저희가 생각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보통 우리 그 직장인들도 기획서나 보고서를 쓰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야, 이거 맨날 이런 거 말고 좀 새로운 생각 좀 없을까? 이런 얘기 다들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 저 같은 광고쟁이, 글쟁이 이런 쟁이들을 모셔서 쟁이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의 시리즈로 카피라이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기획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 시리즈는 동영상을 만드는 감독들은 또 비주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타 등등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고 그런가 하면 모색이라고 하는 큰 테마 옛 것은 쓰러지는데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모색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주제하에 다양한 주제들을 소화하는 강연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백그라운드가 광고 쪽이니까 마케팅의 스페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여기 아카데미도 이제 콘서트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책방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그리고 천정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고 듣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피아노 5중주까지 제대로 된 클래식 콘서트들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저희 그 건물에 루프탑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근사합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루프탑에서 밤에 콘서트를 합니다. 이게 1회 때 했던 저희 이렇게 사진 보니까 오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오십시오. 루프탑에서 첫 번째는 금관 7중주, 7인조 색소폰부터 시작해서 트럼펫, 더블 베이스, 건반, 드럼까지 해서 클래식 콘서트는 그야말로 클래식.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맥주를 같이 드리면서 같이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재즈나 영화 OST나 블루스나 팝이나 이런 같이 이제 음악하고 놀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 책방에 와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제안하고 드리는 것들을 그러느라고 바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체험이라는 게 자꾸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중요한가를 보면 우리가 소위 필요한 것들, 실용적인 행위들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몸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이버로 온라인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충족되는 걸로 내가 다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체험이라는 화두가 이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역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저희 책방에 강연이나 콘서트 때마다 오신 분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두어 시간 동안에는 좀 우아하고 지적이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저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책으로, 강연으로, 콘서트로 여러분께 이렇게 충만한 시간을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이나 예스24는 오전에 책을 주문하면 저녁 때 우리 집에 배송까지 해줘요. 심지어 10% 할인까지. 저희는 안 깎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교보회를 갔다 와서는 나 오늘 교보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직 되나 봐요. 나 오늘 최인의 책방에 갔다 왔다. 그럼 듣는 사람이 거기 어때? 가봐. 저희가 4층이기도 하고 해서 오다 가다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누가 갔다 온 얘기, 친구 추천,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고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지방에서도 오세요. 그 저번에 보니까 무슨 강연할 때 저희가 시리즈 5강을 했는데 포항 공과대학에 있는 분이 5강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끝나면 10시인데 질문할 때까지 못 앉아 있다가 가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또 끊어서 왔다가 이거를 5번을 한 분도 계시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8월 18일이 저희 1년이고요. 일단 1년 살아남기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 동안 버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재밌는 건 책방을 열고 얼마 안 돼서부터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대표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손도 이렇게 잡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그러면 책방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 지역이 유흥가예요. 이 활락가에 우리 동네에 책방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상당히 종종 자주 받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강연이나 콘서트 같은 거를 해도 꼭 나가실 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 주셔서. 하여튼 제가 1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브랜드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교보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놓을 수 없고 그러면 걸러야 되고 걸르는 건 누가 걸르냐? 아무개가 걸른다. 그게 브랜드인 것 같다. 그래서 저의 취향과 지향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거기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브랜드다. 그래서 브랜드가 뭐야? 그럼 저는 한마디로 신뢰다, 신뢰. 이 재미없는 말이 그런데 굉장히 여러 결을 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책방 콘서트에 오셨던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내용이 뭔지 보지도 않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프로그램은 보지도 않고 했다. 왜? 최인하 책방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신뢰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은 믿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 거기가 하면 잘할 거야. 제대로 할 거야. 엉터리가 아니고 그리고 정직하게 할 거야. 거기 좀 달러 새로울 거야. 멋있을 거야. 식당이라면 맛있을 거야. 기대가 돼. 이런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재미없게 하는 게 신뢰예요. 나 신뢰해.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거기 돈이 아깝지 않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하는 거라 그러면 믿어도 돼. 이런 게 신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다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기 돈은 벌어요? 임대료는 내고 있어요?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저희 거기가 강남이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꽤 세요. 근데 1차 목표가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일단 유지한다. 계속 꼬라박지 않는다. 였는데 그거는 하고 있어요. 대신 아직 월급은 안 가져간다. 월급 안 갖고 가고 조금 남아요. 그래서 1차 목표는 됐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시면 이제 저도 월급 가져가고 사람도 조금 더 뽑고 그리고 2년 계약했는데 일단 2년 계약 무사히 넘기고 그 자리에서 또 뭐 3년 5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회사들은 늘 목표를 세우죠. 연간 목표를. 올해 목표 뭐. 근데 매년 달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매년 다른 목표를 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한 번도 그 목표가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뭐 매출 얼마 달성. 그게 제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못 됐어요. 그런데 목표 중에는 그렇게 매년 달라지는 목표도 있지만 북극성 같은 목표도 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미리 이렇게 하고 매년 거기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도 그런 목표도 있지 않냐? 저희한테는 저희가 오픈할 때 그 1000명 했던 것 저희가 이 사회의 생각의 숲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퍼뜨리는 생각의 숲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숲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갖고 되지 않잖아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늘어나야 숲이 되는 건데 저희가 먼저 대표로 나무 한 그루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생각의 숲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저희 목표예요. 그러면 매년 1년, 2년, 5년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죠.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께 여쭙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계세요? 저는 질문들이 저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 도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일의 의미는 뭐냐? 책방을 할 때도 나 재밌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책방 주인이니까 책을 제가 한 3권 골랐는데요. 왜 책이 그러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자가 몇 달이든 혹은 몇 년간에 걸친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를 가설을 담은 게 책이에요. 질문이 먼저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책입니다. 따라서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저는 책을 보실 때 이 책은 이걸 묻고 있구나. 이 질문을 품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 질문을 해봤나? 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가설은 뭐지? 내 생각은 뭐지?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행위이다. 시는 질문을 던질 뿐이지 대답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알아듣고 좀 전에 제가 책의 저자가
책 속에 담아놓은 그 질문을 우리가 알아듣고 내 생각은 뭐지 하는 것처럼 신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질문들에 대해서 사느라고 막 바빴는데 한번 보시면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뭐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답을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문지방을 하나 넘어가는 게 성장하는 건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질문이래요. 질문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혹시 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고 올 초에 개봉했던 컨택트라는 영화 있어요. SF 영화의 원작 소설이고요. 이게 소설집이라 소설이 한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편 소설을 원작으로 저 영화가 만들어졌죠. 영화에 대해서는 외계인하고의 소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이제 저 책에서 제가 캐치한 질문은 네가 그 결과를 이미 아는데 그래도 그거를 겪을래? 그 시간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 외계인들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서 과거 다음에 현재, 현재 다음에 미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한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럴 때도 그 길을 갈 거냐?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열렬하게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헤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과를. 그럼 내가 이 헤어지니까 더 이상 안 만날 거냐? 헤어질 거를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과정에 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계속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다. 결과를 아는데 그래도 나는 낳을 거냐? 장애가 있으니까 안 낳을 거냐? 기타 등등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근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사는 게 멘탈 게임 같아요. 젊을 때는 스펙이 얼마냐, 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데서 판이 갈라지는 것 같지만 50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멘탈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씩 다 겪죠. 번아웃 같은 것도 겪고 그럴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영어 마인드풀니스라고 마음챙김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요. 그 현각 스님 아시죠?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 귀화해서 출가한 그 스님의 스승이었던 분이 숭산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스님인데 선종의 역시 그분한테서 배운 존 카바진이라는 그 심리치료 하시는 분이 하우투를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만든 게 이 마음을 잘 챙기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저도 8주 수련을 했는데 고달플 때 힘들 때 저게 꽤 도움이 됩니다. 우선 책으로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방 주인이 여기 오실 분들에게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3권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질문을 품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니까요. 어디론가.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들을 품고 계세요? 우선 서울에 가면 최인아 책방에 갈까? 이런 질문은 품고 계세요? 우리와 같은 나이, 좀 세상이 힘든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쩜 힐링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갈 수는 있지만 과연 10대, 20대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제일 큰 게 이 스마트폰이죠. 그러면 그런데 스마트폰은 또 손 가까이에 늘 쥐고 살아요. 그래서 책을 파는 저에게 경쟁자는 다른 책방이 아니고 실은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스마트폰보다 책하고 보내는 시간이 재밌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혹은 필요한 걸 더 많이 주거나. 그래서 자꾸 이제 오게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책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을 때 즐거워하는구나 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책방에 오게 되는 계기나 이유는 꼭 책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필요하거나 혹은 재미를 느낄 만한 뭔가를 자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오게 하고 와서 책과 만나게 하고 책방에서 내가 보내고 갈 때 여기 좋다 여기 또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